형부 끝까지 닿아요. 미칠 것 같아요. 처제 나도 미치겠어. 너무 꽉 조여. 서로를 피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겪은 처제. 오랫동안 가족처럼 아껴온 사람이었기에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상처를 다독이려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왜 어떻게 욕망으로 번지게 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1살의 준우는 아내 은서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삿날만 되면 그는 하루를 통째로 비워 아내의 사진 앞에 앉곤 했습니다. 그날도 조용한 거실 한복판에 영정 사진을 놓고 상을 차렸습니다. 향을 피우며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잘 지냈지? 오늘도 어김없이 왔어. 영정 속 은서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48살 아내 은서의 둘째 언니였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친정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제사가 끝난 후 지선은 조용히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살피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은지 파혼했어. 결혼 일주일 앞두고 말이야. 그 말에 준우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은지는 35, 은서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준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대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은지가 직접 봤대. 지선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지금 혼자 자취방에서 문 잠그고 며칠째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해. 지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자취방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깝게 들렸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던 은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청첩장을 건네던 그 손이 이제 떨고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너라도 한번 가볼래? 은지는 너한테 마음 열잖아. 지선의 말에 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에게도 부탁했을 일이었을 테니까요. 제사상을 정리한 후 준우는 조용히 아내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은서야, 내 동생이 많이 힘들대. 잠깐 나 다녀올게. 그 말에 영정 속 미소가 더 짙어진 것 같아 준우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어귀에는 해가 저물어 붉은 기운이 길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느리게 걸으며 어디선가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오전 준우는 은지의 자취방이 있는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마음 한편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시들어 있었고 우편함엔 며칠째 꺼내지 않은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배를 누르자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야. 형부. 낯익은 목소리로 부른 이름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준우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건 아주 희미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잠깐만 얼굴만 보자. 걱정돼서 그래. 그 말에 기척은 없었지만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은지의 얼굴은 예상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습니다. 형부. 그 한마디에 준우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지의 방 안은 어지럽지 않았지만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공기마저 정체된 듯 했습니다. 준우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소파에 앉아 은지는 마주 앉는 대신 벽 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지선이 언니도 어머님도 다 걱정하더라.
그의 말에 은지는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진짜 너무 바보였던 것 같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울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색하게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토닥이려는 손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길에 은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떨리기만 하던 어깨가 이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결혼식도 다 잡아놓고 가족들한테도 말 다 했는데 은지의 말은 흐느낌에 묻혀 흐려졌습니다. 준우는 그저 말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점점 울음을 줄였고 준우는 고요한 방 안의 온기를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아주 조금 새어들고 있었고 그 틈으로 먼지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준우는 처음으로 은지의 울음을 자신의 가슴으로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너머로 한참이나 멈춰서 있는 삶의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는 은지에게 매일 연락을 남겼습니다. 짧은 안부 문자, 밥은 먹었냐는 목소리,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가 보내는 신호는 꾸준히 은지의 휴대폰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읽지도 않은 채 쌓이기만 하던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 읽음 표시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흘 뒤 은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부 잠깐 같이 걷지 않을래요? 준우는 바로 차를 몰아 은지의 동네로 갔습니다. 따스한 오후였고 하늘엔 구름 하나 없이 햇살이 퍼지고 있었어요. 은지는 운동복 차림으로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짝 부은 눈이었지만 며칠 전보다 얼굴에 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날씨 괜찮죠? 이쪽으로 걷는 길 제가 좋아하던 데예요. 은지는 먼저 걸음을 옮겼고 준우는 말없이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가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을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연락하고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은지의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속은 깊이 파인 듯 했습니다. 준우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발끝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쏟으면 그만큼 아픈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은지는 잠시 멈춰섰고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형부는 은서 언니 떠나고 나서 진짜 힘들었죠? 그 물음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지금도 그래. 근데 내가 연락 주니까 이상하게 안 무겁더라.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벚꽃이 어깨 위로 떨어졌고 은지는 조용히 손등으로 털어냈습니다. 그의 걸음과 그녀의 걸음이 이상하리만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준우는 처음으로 은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눈물도 없고 대신 깊은 상처와 조용한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위로를 넘어선다는 것을요. 은지와의 산책 이후 준우는 며칠에 한 번씩 그녀를 만났습니다. 함께 걷고 밥을 먹고 간단한 영화를 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이토록 위로가 되는 일이었는지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형부가 아니었다면 전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말끝을 흐리며 웃는 그녀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준우는 자신이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고 가는 손가락, 불쑥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 무심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그 짧은 동작 하나에도 눈길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준우는 듣자마자 자리에서 등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만나면 안 돼. 절대 만나지 마. 은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왜 그렇게까지? 그 순간 준우는 자신이 목소리를 얼마나 높였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놈은 다시 엮이면 안 돼. 널 망가뜨릴 사람이라고. 은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길이 길게 이어졌어요. 걸음을 멈춘 은지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고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이상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손등이 천천히 닿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헤어지기 전 준우는 은지의 머리카락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걸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은지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인사했고 서로를 한 번 더 돌아보았지만 끝내 다시 걸음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눈, 그녀의 숨결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위로를 넘어선 순간이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걸요.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다음 날 밤 은지는 준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비가 예보됐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봐요. 집에서 보는 거 좋잖아요. 은지의 말에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엔 조용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엔 맥주 두 캔과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DVD를 꺼냈고 은지는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둘 다 말없이 화면에 집중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가까워진 거리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은지는 고개를 기대듯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준우는 놀라서 잠깐 몸을 굳혔지만 이내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형부 잠깐만 이대로 있어도 돼요? 그 말이 끝나자 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은지의 체온이 조심스럽게 기대었고 영화는 흐르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준우는 고개를 돌렸고 눈앞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잠든 은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그녀의 숨결은 조용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은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대로 마주쳤고 방 안엔 말없는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은지는 눈을 마주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준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건 손이었고 그의 손끝이 은지의 뺨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랜 금기가 깨지는 소리처럼 조용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숨이 섞이고 손이 스치고 옷깃이 엉키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는 서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부 끝까지 닿아요. 미칠 것 같아요. 준우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은지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꽉 조여.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몸을 눕혔고 담요는 천천히 밀려나갔습니다. 은지의 손끝이 준우의 등을 감쌌고 준우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닿고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형부꾼만 같아요. 은지의 그 말은 그날 밤의 마지막 의식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우는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누운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그의 품 안에 잠들어 있었고 얇은 담요는
이제 그저 무릎 아래 구겨져 있었습니다. 은지의 등과 준우의 가슴은 그대로 맞닿아 있었고 그 가까운 체온이 어쩐지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불편한 현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잖아. 준우는 살짝 몸을 일으켰고 그 움직임에 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잠에 묻힌 목소리엔 여운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아직 붉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전에 깼어.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준우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근데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 장모님, 지선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끌어당겨 가슴께를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원하게 돼요. 준우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이 어젯밤 단지 육체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위로도 욕망도 아닌 그녀 자체에 대한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조용히 씻고 나와 옷을 입은 준우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담요를 감싼 채 앉아 있었고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체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감정이 흔들리는 걸 더 숨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죠. 조심히 가요. 은지의 목소리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나서며 다시는 이 집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불렀는지, 무슨 감정으로 안았는지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 밤은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준우와 은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나아가 있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는 인사도 달라졌습니다. 잘 잤어요? 라는 한마디에 서로의 체온이 떠오르곤 했어요. 은지는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종종 준우의 회사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 아닌 듯 인사만 나누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우는 문득 물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 은지는 대답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약속도 늘 조용한 곳에서만 잡았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 자동차 안, 지하 주차장 끝 벽면. 둘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연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선에게는 회사 일로 바빠졌다고 둘러댔고 장모에게도 요즘 연락이 드물다며 적당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숨겨진다고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준우는 어느새 은지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식성, 향기, 말투, 웃음까지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되며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부였던 그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남자다운 존재로 느껴졌고 그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매일 밤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이 관계가 도덕을 넘는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한쪽 눈은 늘 문 밖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지, 요즘 뭐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은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요즘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지선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부랑은? 요즘 자주 본다며?
그 말에 은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응? 그냥 제사 이후로 몇 번 뵀던 거지. 그날 밤 은지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준우는 말없이 숨을 고르다가 조심하자. 당분간 연락 줄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은지는 왠지 마음이 허전했어요. 멀어지는 느낌이 불안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졌고 둘의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길을 걷다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가게에 들리는 음악 하나에도 마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준우는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지선을 마주쳤습니다. 지선은 술이 조금 올라온 얼굴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은지랑 진짜 아무 일 없지? 그 말에 준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 동생인데? 그 대답은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돌아서며 뒷목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선이 뜬금없이 어디 다녀왔어? 하고 물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들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 메시지 하나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장된 마음은 언제나 틈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킨 시선, 손끝의 거리, 조용한 공간에서의 미묘한 눈빛 하나까지 모두 위험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실제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선은 집 근처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지가 자취하는 연립주택 앞을 스치듯 지나던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었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창문 너머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형부 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선은 멈칫하며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이 시간에 준우가 왜 여기에?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선은 망설임 없이 연립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지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땐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주 조금 열려있던 틈으로 거실의 풍경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지가 준우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이 떨어진 직후 은지는 그의 볼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아니, 지금은 그냥 오빠로 불러도 돼요? 준우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래도 돼.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선의 외침이 문을 통과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그대로 몸을 굳혔고 준우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지선은 그곳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엔 믿기지 않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랑 지금까지 이런 거였어? 지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곧 진짜 울분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은서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데? 은지는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선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내가 봤어. 입 맞추는 거. 다 봤다고.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선 듯 굳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다 얘기할 거야. 이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은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선이 등을 돌리려던 그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제발. 내가 정리할게. 가족한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그 말에 지선은 그대로 멈춰섰고 돌아서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 나는 더 이상 못 봐. 문이 닫히자 그 안에 남겨진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관계는 감춰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덮어야만 하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자취방을 정리했습니다. 가구는 거의 그대로 두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조용히 떠났어요. 지선에게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약속 지킬게 가족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그 말에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엔 어떤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떠난 뒤 준우는 멍하니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앉던 자리, 머리를 기대던 소파 등받이, 조금 기울어 있던 쿠션 하나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매일 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에게 연락할 핑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지인의 지인을 통해 아주 우연히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은지, 어디 조용한 동네 북카페에서 일한다더라. 정확한 위치도 아니었고 이름도 모르지만 준우는 그 말 한마디에 조용히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평일 오후 그는 작은 북카페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은지가 책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눈 밑 잔잔한 미소도 없이 그녀는 그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습니다. 준우는 한 발짝 더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려고 왔어. 잘 지내는지.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린 책을 천천히 꽂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이젠 아니죠. 이름도 호칭도 그냥 놓아주세요. 그 말에 준우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을 다시 펴고 문 밖으로 나서며 작게 중얼이듯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행복했어? 너랑 있을 때 정말. 문이 닫히고 바깥 공기엔 빗물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대로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용한 기억 속 서로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은지가 떠난 자리엔 그 어떤 것도 대신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은 조용히 흐르기만 했어요. 그녀와 함께했던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다르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녀가 거기 있었던 순간들이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되뇌일수록 그녀가 남긴 온기가 더 짙게 배어들었습니다. 한때 사랑이었던 관계는 이제 상처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고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 작은 가능성을 남겨두었죠.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은지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북카페의 손님들이 늘 웃는 얼굴로 그녀를 대했고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눈빛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났습니다. 어느 거리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보다 꽤 괜찮다고 느끼기도 했죠.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끝냈지만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처럼 은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배워갔습니다. 준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잘못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었고 무너지기만 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찾지는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따뜻하게 지나간 계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득 어디선가 함께 걷던 길목에 바람이 불어오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얼굴은 없었지만 가슴 한켠엔 그 사람의 숨결이 여전히 아주 작게 미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에 머물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음 한 자락이 움직이셨다면 잘 들었어요 라는 댓글 한마디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한 문장 속에 담긴 공감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